미국의 뉴저지주 동쪽 부분에 샤크리버라는 강이 있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2016년 12월 3일 새벽 2시 45분경 샤크리버 강이 있는 지역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운전기사가 뉴저지 35번 고속도로 다리 중앙에 회색 자동차가 하나 주차돼 있는데 차에 사람이 없다고. 여기가 다리 위라 혹시나 차 주인이 강으로 뛰어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확인 좀 부탁한다고. 이 말을 들은 경찰 바로 문제의 차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차 상태는 깔끔하니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차 열쇠도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 확실히 좀 이상하죠. 경찰은 바로 번호판을 조회해 보는데 차 주인은 96세 릴리언 스턴이라는 한 할머니의 것. 여러분, 차 주인이 96세래요. 할머니. 90이 넘은 할머니도 운전할 순 있겠죠.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추정했을 땐 아무래도 이 차 할머니가 아닌 그녀의 가족이 운전한 것 같은데. 우선 경찰은요, 바로 릴리언 스턴 할머니 댁으로 찾아갑니다. 똑똑똑 점점점.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혹시나 싶어서 집 밖을 창문 있는 쪽으로 해서 쭉 돌아보는데 크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 경찰은요, 고민 끝에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딱 들어갔더니 멍멍멍멍 우리의 갇힌 채 짖는 개소리만 들려. 안방이며 거실이며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강아지 딱 보니까 좀 말랐어. 하는 행동이 며칠 굶은 것 같은? 그렇다면 이 집 비어있은 지 꽤 됐다는 건가? 조사 결과 해당 집에 3사람이 살고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96세 릴리언 스턴 할머니, 그리고 그녀의 아들 마이클, 그리고 그녀의 손녀 세라 스턴. 사건 당시 이 마이클은 플로리다에서 혼자 휴가 중이었고요. 96세인 할머니는 친척집에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집에 있었던 사람, 그녀의 소녀 세라뿐인 거예요. 확인 결과 다리 위에서 덩그러니 발견된 차 또한 소녀 세라가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차만 덩그러니 둔 채 사라진 걸까? 아니, 전화해보면 되지. 전화했더니 안 받는데 집에도 안 오고 이렇게 실종된 거예요. 당시 세라 스턴은 19살 여대생으로 외동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2013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버지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 이제 할머니까지 해서 셋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은요, 그녀에 대해서 하나같이 너무 밝고 착하고 성격이 긍정적인 아이였다고. 그녀는 대학교 2학년으로 예술과 영상 제작을 공부했어요. 그녀와 싸우거나 사이 안 좋은 친구 없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고속도로와 다리 근처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뛰어내렸나? 그런데 여기서 열받는 건요, 이놈의 CCTV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다쳐 고장이 나 있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돈 주고 다뤄?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일까? 그녀와 가장 친한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세라는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대신 절친한 남사친 2명이 있었습니다. 6살 때부터 무려 10년 넘게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 남자 사람 친구. 얼마나 친했냐면 주위 사람들이 세라 그리고 남사친 2명을 삼총사라고 부를 정도였대요. 그들은 19살이었던 리암과 프레스턴. 이 둘은요, 세라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둘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리암의 얘기를 들어보니 리암과 세라 둘이 세라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도 만났었다네. 둘이 세라 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자기가 오후 4시 30분까지는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바로 그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출근해서 보니까 어라, 내 핸드폰이 없네. 아, 세라 집에 놔두고 왔나 보다. 경찰 조사를 하면서 리암은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요새 세라가 굉장히 우울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아파서. 엄마가 하늘로 갔을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 잃기 싫다고, 무섭다고,
아빠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 혹시나 싶어 고속도로가 다리 위에 있었잖아요. 그 다리 밑 샤크리버 강을 전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경찰이 봤을 땐 생전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리암으로 추정됐습니다. 혹시 리암이 어떻게 했나? 의심도 했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둘 사이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무슨 비밀이 있으면 서로한테 얘기하고 할 정도로. 실제 세라가 자기한테 몇 가지 비밀을 털어놨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사망하신 엄마가 자기 위에 자기 앞으로 물려준 재산이 있다는 걸. 그런데 그 재산을, 그 돈들을 집안 금고에 쌓아두고 아버지가 꿀꺽했다는 걸. 이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고 나발이고 이놈의 집구석 싫다고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캐나다로 가고 싶다는 말도. 이 말은요, 경찰을 긴장하게 했어요. 왜냐? 사실 이 세라 전에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발견된 차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힙니다. 이때 인근 이웃들의 자원봉사자까지 나서서 도와줘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하늘로 증발한 건지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혹시 캐나다로 몰래 도망갔나?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왜냐? 당시 그 집안에 금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금고에 어머니가 자신한테 물려준 돈들을 다 넣어놓고 비밀로 꿀꺽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그걸 알고 둘이 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금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설마 이 금고를 들고 캐나다로 갔나? 의심했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금고를 왜 들고 가? 그 안에 돈만 들고 가겠지.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집에 세라의 여권이 그대로 있었어요. 자기 은행 카드에 신분증도 다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생전에 세라 강아지 있죠. 엄청 끔찍해 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친구랑 놀 때도 꼭 강아지를 데리고 오던 앤데 그냥 이렇게 굶기듯이 두고 떠날 리 없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세라 스스로 가출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경찰 바로 세라의 아버지 마이클을 찾아갑니다. 딸과 재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요. 이 말에 아버지 마이클은요 분노했어요. 에? 누가 그래요? 나 딸과 사이 좋았어요. 리암의 말과는 전혀 다르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거짓말 한 놈을 추려야겠죠. 딸이 사라진 그날, 그 시간, 그날 전후로 다 뭐 하셨어요? 경찰이 물어보는데 이 아버지 마이클 알리바이가 정확한 거예요. 증인도 있고 맞아. 그렇다면 리암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왜 그녀와 그녀 아버지 사이가 안 좋다고 거짓말한 거지? 12월 6일 경찰은 리암을 정식 체포 신문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12월 2일 오후 4시 반에 그가 출근한 거 사실로 확인됐어요. 세라의 핸드폰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의 마지막 전화는 리암이었습니다. 리암이 사라한테 건 발신. 옆집 CCTV 확인 결과 12월 3일 새벽 2시가 넘어 세라의 차가 떠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운전자는 세라였을 거예요. 왜냐? 리암이 점심때 아르바이트 간다고 세라 집에서 나온 후에 세라의 집에 들어간 사람, CCTV에 찍힌 사람 없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3일 새벽 2시가 넘어 세라의 차가 움직였다면 당연히 그 운전자는 세라겠죠. 새벽 2시에 세라의 차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새벽 2시 45분쯤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리 위에 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세라가 직접 차를 몰고 떠난 후에 바로 차만 발견됐기 때문에 리암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찰 바로 세라의 또 다른 절친 프레스턴 부릅니다. 그는요 세라가 실종되기 전 만난 적 없다고 얘기해요. 그의 알리바이 또한 확인되죠. 리암은 요새 세라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도 사이가 안 좋았다. 이에 대해서 프레스턴 또한 같은 말을 합니다. 아 맞아요.
세라 요 며칠 계속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았어요. 지금 세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너무 단서가 없으니 깝깝했던 경찰, 바로 실종자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실종 50여일 정도 더 지난 2017년 1월 24일 계속 단서가 안 나오니까 경찰이 포기해야 하나 하던 그때 갑자기 핵심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앤서니 커리라는 남자. 이 남자는요, 리암, 세라, 테일러 모두와 친한 남자였어요. 모두 고등학교 동창. 앤서니와 가장 친한 친구는 리암이었습니다. 앤서니가 갑자기 경찰에 전화를 해온 거예요. 자기가 세라 실종에 관한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앤서니 말에 의하면 세라가 실종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리암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앤서니 대학 과가요, 영화 제작하는 과였어요. 이때 리암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다, 그럼 나는 이 부분에서 남자가 여자의 목을 콱 조르는 이 컷을 넣었을 것 같아. 그 후에 경찰이 추적 못하게끔 죽은 여자를 다리 위에서 강으로 던져버리는 거지. 아니, 이 대화 당시에는 이 앤서니 이상함을 전혀 못 느끼고 아 그래? 너무 여기서 그 장면 넣기엔 좀 잔인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세라가 증발하듯 사라진 지금 불현듯 이때 이 대화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나라면 목을 콱 졸라 죽인 뒤에 경찰이 못 찾게끔 다리 위에서 강으로 시신 던져버리는 컷을 넣었을 것 같다. 처음에 앤서니는요, 아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리암이 그런 짓 할 애가 아닌데 사람 죽이는 게 뭐 쉽나. 그리고 세라와 리암 어릴 때부터 엄청 친한 사이인데 뭘 죽이고 하겠어. 설마.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 리암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세라가 실종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야 앤서니, 혹시 너한테 경찰 연락 왔었냐? 너 혹시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 하지마.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 말도 하지마. 아니 이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자기가 떳떳하고 아무 일 없었으면 이런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약간 설마 리암이? 고민하다가 경찰에 털어놓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 바로 리암을 1순위 용의자로 올리는데 문제는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당신들이 뭔데 날 체포해?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네. 어떡하지 고민하던 경찰은 스파이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앤서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녹음기를 켜두고 리암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살살 끄집어 내보라고. 이때 앤서니는요, 리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카메라가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데 너 비싸네.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이에 리암은요, 나? 돈 없는데? 이 말에 앤서니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너 돈 있는데 나한테 그 돈 보여주기가 좀 그런 거 아니야? 네 돈이 아니어서? 세라 집의 금고가 사라진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던져 본 거예요. 툭 던졌는데 갑자기 정적. 이것 자체가 뭔가 촉이 오잖아요. 그러더니 리암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필요한 건데? 만나서 얘기하자. 와, 여기까지만 봐도 엄청난 수학이 있죠? 경찰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앤서니한테 이제 또 부탁해요. 그의 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1월 31일 저녁 앤서니는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갑니다. 얼마 후 리암이 조수석에 타는데 하는 소리가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세라가 실종되고 나서 경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전화하고. 사실 내가 세라 돈을 좀 가지고 있어. 세라 돈인데 적어도 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다 현금인데 이 돈들이 너무 오래된 돈들이야. 오래된 옛날 지폐들. 그래서 꺼내 쓰지를 못해. 은행에조차 못 놓고 있다니까.
내가 이 오래된 지폐를 쓰는 그 순간 바로 경찰이 날 의심할 게 뻔하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리암이 자기 입으로 세라는 아마 바다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을 거야. 내가 죽이고 던져버렸으니까. 라고 자백한 거예요. 그럼 왜 죽인 걸까? 그것도 연이어 말하는데 돈 때문에 죽였다고. 와, 리암 말에 따르면 12월 2일 세라와 밖에서 점심 먹고 세라 집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라의 돈을 모두 훔쳐갈 기회. 그는 며칠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엄마가 자기에게 물려준 돈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금고에 몰래 숨겨놓고 있었다고. 세라는 곧 캐나다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돈도 다 가져갈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저 돈을 다 내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건 딱 죽이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오후 4시야. 나 4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시신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SOS를 친 거예요. 누구한테? 그녀의 또 다른 절친 프레스턴한테. 야, 내가 방금 세라 죽였거든? 근데 나 알리바이 때문에 지금 출근은 꼭 해야 돼. 나 퇴근하면 같이 시신 뒤처리 좀 하자. 와, 그녀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두 남자가 뒤통수를 갖다 후려쳐버린 거죠. 이때 더 대박인 게요. 이 둘 사전에 이 살인을 계획했었나봐요. 통화 기록을 안 남기려고 이 모든 걸 미리 구입한 무전기로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리암 출근을 하는데 와, 출근해서 안 거예요. 와, 나 세라 집에 핸드폰 두고 왔네. 큰일 났다. 그거 경찰이 발견하면 나 빼박인데. 하지만 이미 출근해버려서 다시 가지고 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SOS 청합니다. 누구한테? 프레스턴한테. 야, 나 핸드폰 두고 왔시야. 네가 지금 세라 집 쪽으로 가서 내 핸드폰 좀 찾아줘. 아무래도 집 안이 아닌 내가 죽이고 급하게 차로 가면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프레스턴이 세라의 집 주변을 뒤지기 시작. 거기서 리암의 핸드폰을 찾은 겁니다. 그 후에 리암이 정상적으로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둘이 시신 유기에 들어가는데 CCTV에 안 걸리는 쪽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간 뒤에 시신과 금고를 차로 옮기는데 이때 차를 2대 운전해요. 리암의 차는 프레스턴이 운전합니다. 그 차에 금고를 넣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라 차는 리암이 운전합니다. 그 세라 차에 세라 시신을 넣죠. 그 후에 35번 고속도로를 따라 둘이 같이 가다가 샤크리버 위 다리로 이동. 이때 리암은요, 혼자서 세라 시신을 옆에 이 다리 아래 강으로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신 무게는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혼자 안 되겠거든. 또 무전한 거예요. 프레스턴, 나 혼자 안 되겠어. 도와줘. 그렇게 둘이 엄청 절친이라던 그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친했던 세라를 강에 던져버린 겁니다. 와, 그리고 세라의 차만 일부러 거기 두고 가요.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얼마 안 가 최초 신고자에게 발견이 됐던 거죠. 시신 유기한 뒤에 둘은요, 바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곤 이 범행의 목적, 아싸 금고, 안에 돈 얼마나 있으려나? 세라가 죽은 건 전혀 슬프지 않아. 한껏 들떠가지고 금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라? 뭐야? 금고 안에 날뛰 낡은 지폐가 딱 9,390달러 있는 거예요. 하나로 약 한 1,200만원 정도? 아니, 자기들은 금고 안에 1억 넘게 있을 줄 알았대요. 세라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정이고 나발이고 죽여버려 해서 죽인 건데 1,200만원? 그 후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된 둘은요, 앞서 언급했듯이 지폐가 너무 낡아서 은행에조차도 못 넣겠어. 그래서 돈을 다른 금고로 옮기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이 둘 합이 잘 맞을 수 없어요. 이 썩을 것들이 고인을 어떻게 모독했냐면, 아니 애초부터 안 친했으면 몰라. 소꿉친구라며 이 새끼들아. 이 둘은요, 경찰한테 세라 아빠랑 사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예민해서 말 못했는데 세라 사실 동성애자였어요.
늘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이 둘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약 앤서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끝까지 묻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론은 앤서니가 직접적인 증거까지 녹취 파일까지 확보해주면서 2017년 2월 1일 리암과 프레스턴 체포됩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진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가까운 이웃들 눈에도 이 세 사람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는데 친남매같이 서로 그렇게 지내놓고 고작 돈 때문에 그것도 1억인 줄 알고 우정이고 나발이고 이 친구 하나 죽여버려도 하나도 안 슬퍼. 같이 웃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이 있는데 이들은 전혀 세라 그녀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모자는 리암이었습니다. 프레스턴은 뒤처리를 도와주는 담당이었죠. 결론은 프레스턴 징역 18년을 선고받습니다. 문제는 이 새끼 리암인데 자기가 자백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이 새끼는 죄반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 녹취록은 앤서니가 공포영화 준비 중이었어요. 거기 출연하고 싶어서 대뜸 연기한 거예요. 일명 저한테는 오디션이었죠. 제가 한 말들이요? 다 그냥 영화 속 대사였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또 뭐라고 짓거리냐면 시신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세라 안 죽었어요. 캐나다에 숨어있다고요. 아니 같이 범행한 프레스턴도 다 불었다고 이 멍청한 새끼야. 거기다 이 리암이 또 뭘 걸고 넘어지냐. 경찰이 녹취 몰래 했잖아요. 증거를 취득한 경로가 비합법적이다. 이걸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몰래 카메라 촬영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다행히도 이 부분은 판사가 앤서니의 자발적인 협조라고 증거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람 죽일 때는, 그것도 절친 죽일 때는 돈 먹을 생각에 신나가지고 죽여놓고 지 죄값 받을 때 되니까 무서워. 결론은 2019년 6월 리암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참 씁쓸한 사건이에요. 10년 넘게 그렇게 친하게 지낸 완전 소꿉 친구들인데 그 깊었다는 우정이 돈에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게.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이 세라의 아버지 마이클 2013년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런데 3년 후 지금 하나뿐인 딸까지 잃은 겁니다. 실제 이 아버지 마이클은요, 재판장에서 내 딸 세라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매일 나를 괴롭힙니다. 매일 악몽을 꿔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더 무서웠던 게요. 앞서 그랬잖아요. 사건 당일 리암이 세라와 둘이 먼저 점심을 먹었다고. 점심 먹고 나서 세라 집에 왔고 거기서 죽였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고 막 하면서 그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하하호호 웃다가 바로 집에 가서 죽인 거 아니야. 와,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내 앞에선 웃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진짜 사람이 제일 진짜 무서운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